대표님 아까 예. 그 포천권이요. 예. 언제 찍으시겠어요? 그냥 오늘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게 안 날까요? 네. 저도 이제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따로 하려고 했는데, 네. 앞에서 이제 언급이 나왔으니까, 네. 이 사례가 굉장히 그 드라마와 똑같아요. 아, 좋아요. 제가 드라마 보는 것처럼 하고 들어볼게요. 네.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2008년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분이, 네네. 이게 과감하게, 이게 사실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제 지도하에 낙찰을 받은 물건이에요. 받은 물건인데, 거기서 이제 경매를 그 전에 이제 좀 기초 공부를 하고, 네. 아파트에 주로 이제 도전을 많이 하다가, 네. 이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특수 물건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와서, 네.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 밑에서 공부를 하던 과정에서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현장에 가야 100%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한번 입찰 시도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네. 앞에 걸 못 들으셨던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보니까 경기도 포천시 소호읍에 있는 송우리. 예, 그 중에서 송우리. 송우리에 있는 대지. 말 그대로 예. 땅만 나왔네요. 그렇죠. 건물은 매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토지가 400평. 그리고 보니까 상업지역과 일부 준주거 지역이 조금 섞여 있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한 400평 정도 되는 거고, 감정가가 37억 원. 그런데 계속 떨어져서 9억까지 떨어졌고, 예, 한 명이 낙찰을 받았는데 11억 5천에 낙찰을 받은 거네요. 맞아요. 30%대. 예. 와, 네, 궁금하네요.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이게 일단은 입찰 과정하고 해결 과정은 그 뒤에 설명하고, 네. 이 물건의 설명부터 할게요. 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황당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필요하면 좀 올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네. 사진을 보니까 터파기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H빔을 저 지하에서부터 지상 한 1층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단 말이죠. 딱 여기까지예요. 근데 물이 고여 있고, 근데 시각적으로도 이 경매하신 분들은 거기 막 물 고여 있지, 또 그다음에 H빔 설치하다가 망가졌지, 이러면 시각적으로 매우 그냥 뭔가 막연히 네. 복잡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쵸. 해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시각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뭔 장애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치권 신고가 돼 있어요. 아, 네, 그러네요. 예. 한강건설에서도 있고, 을미건설에서도 있고, 뭐 그러네요. 개인도 있고, 네. 예, 유치권 12억 원 정도가, 거기 신고가 돼 있어요. 4개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네요. 일반인들은 무섭죠. 그렇죠. 네, 4개나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인정이 된다면 추가로 물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물어줘야 되니까. 거의 4억, 3억, 7억, 한 27억도 있네요. 27억짜리는 신고했다가 처리 취하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했으니까 그렇죠. 네. 얼추 한 10억 정도가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네요. 10억이 약간 넘을 것입니다. 아, 네네네. 넘네요. 조금 넘어요. 네. 와. 자, 이제 유치권이 이렇게 신고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첫째는 일단 그게 진짜 인정이 된다면 추가로 물어줘야 돼요.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죠. 둘째는 대출이 안 나와요. 아, 맞아요. 네, 이 금액만큼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네, 대출금에서 차감해버리거나 그럼 전액을 대출도 안 현금으로 넣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제 법률적인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서 네. 신고가 되겠다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하면 대출을 해줍니다. 네. 네, 해줘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물건들 없다는 걸 소명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거의 2000년도, 2009년, 10년 요즘 초반 때는 그런 법인들도 많이 없었어요. 대출 법인도 없었고, 뭐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은행선 아예 신고돼 있으면 네. 포기값을 갚고 와라. 이쪽에 은행 직원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출에 애를 먹었는데, 자, 대출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물건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입찰을 해야 되냐면, 네. 대출이 만약에 안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38억 가까이 되는 것이 9억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금이 충분한 사람은 혼자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세 명이나 한 서너 명 정도가, 야, 여차하면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다 내자. 네. 왜? 나중에 되팔면 한 3, 40억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어떤 투자보다도 굉장히 수익률이 크게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여하튼 여기는 이제 이분은 이제 충분히 현금이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들어갔는데 법률적인 문제만 없으면 들어가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조사 분석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유치권과 그다음에 토파기밖에 안 돼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아마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건들은 뭐부터 조사를 해야 되나요? 현장부터 보면 되나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사진을 보니까 사진상으로 이거 유치권이고 법정지상권이 없을 것 같다. 단정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갔더니 사진 상태하고 똑같아요. 공사가 더 진척된 것도 없고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치권은 없다 단정했어요. 왜냐? 이게 지금 유치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은 건축공사비를 말하는 것이거든. 네네. 네. 근데 그렇죠? 건축이 없어요, 건물이. 위로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군요. 지하로만 있고. 지하도 건물이 아니고 터파기 공사밖에 안 했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 1층이라도 건물의 요건, 지붕, 벽체, 네, 벽, 주벽, 네. 기둥이 있다. 네. 그러면 지하라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는 있죠. 근데 이건 터파기만 하고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H빔만 박은 거예요. 건물의 형태는 전혀 못 갖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라는 것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네요.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토목공사 하는데 어쨌든 공사했잖냐, 공사비 발생했고 그러면 뭔가 못 받았으면 유치권 주장하지 않느냐.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일반인들의 견해고 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토목공사를 한 이유가 뭐냐,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그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지 토지에 대해서 무슨 공사했다고 해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토목공사 한다고 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터파기 했다고 해서.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 부분은 이제 또 판례를 또 연구해야 되는데, 그건 뭐 이번 시간에 이제 확인은 좀 그렇잖아요. 네, 길어요. 네.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없는 이유가 건물이 없으니까. 보통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에 건물이 있고, 그 중에 토지만 경매로 날아가든지, 네. 건물만 날아가든지, 그래서 양자의 소유권이 분리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건 건물이 없어서 법정지상권은 여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이상무, 법정지상권 이상무, 일단은 그럼 입찰하자 했는데, 그때 입찰할 때 지금 9억 9천이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입찰가를 얼마를 쓸 거냐가 이게 그럴 문제인 것 거예요. 같아요. 예. 네. 이걸 잡으면은 적어도 한 30억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자, 놓치기 싫으니까 몽땅 쓰고는 싶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처가격 이상을 쓰는 것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네, 아무도 안 들어온다. 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최저가를 쓰냐, 거기서 뭐 몇 천만 원 더 올리냐, 이렇게 고민은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얼마를 쓰라고 했냐면, 10억 정도 쓰시라고 했어요. 10억이나 많으면 10억 5천.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더 쓰라고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 전날 이제 네, 통화를 네, 했죠. 근데 막상 입찰할 때 11억 5천을 더 쓴 거예요. 이건 그러면 11억 5천 쓴 거예요. 자, 11억 5천 쓴 게 뭐 그렇게 억울할 건 없는데, 네. 왜 좀 서운했냐면 2등이 없어요. 2등이. 네. 그러니까 괜히 더 썼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15억 5천 쓰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왜 더 썼냐. 그때 이제 그랬어요. 벤츠 한 대 날라갔다네 그랬어. 경매는 항상 그게 좀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람인지라 네. 당일 뒤에 이제 새로운 입찰자가 없으면 우리끼리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싹 싸먹었다부터 네. 시작해갖고 잃어버렸다. 정말 경매는 그 마음을 좀 접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낙찰 받았으면 30억을 번 게 중요한 거지. 그 1억 더 못 벌었어로 그 마음을 먹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했는데 은행에 이제 그 대출 문제를 얘기해요. 은행에 이제 이분 이제 거래은행이 수협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을 요청하니까 대출이 일단 거절됐어요. 이유가 뭔지 황당했어요. 뭐냐 했더니 지상에 건물이 있더라. 예? 지상에 건물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현장 가면 없죠. 네. 근데 수협 직원이 자료 조사를 해보고 네. 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토지만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미 다 철거가 하고 지금 토파기 공사까지 있는데 무슨 건물이 있냐. 그런데 공부상이 있다 이거예요. 멸실이 안 됐군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하고 대장을 보니까 등기부나 대장이 건물 등기부나 대장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네. 이제 그 은행 직원이 거기까지 법적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장부가 있다 하더라도 네. 물건이 소멸 멸실되면 그건 이미 폐쇄될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호적부에다가 그렇죠. 요즘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죠.
거기다 사망신고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은행 직원들은 형식 논리에 의해서 장부가 지금 멸실 처리가 안 돼서 멸실 등기 안 했다. 그러니 이거 은행에서는 곤란하다 해가지고 이제 거절됐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자기들도 이제 현장 와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화가 왔대요. 네. 사장님, 우리가 25억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출 좀 해가시지요. 그랬대요. 이제 대출 안 나와서 돈 다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5억까지 대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11억 5천에 낙찰 받았어. 25억 대출 나오면 그 투자자금 다 빼고도 한 13억 이상이 남는데 그것도 딴 데다 투자할 때 쓰시오 했는데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대. 이전에고 작업이 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부자셨군요. 자, 그래서 그때 저기 뭐냐면 네. 그분이야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일반 경매사람 같으면 낙찰 받아서 20억을 대출 받으면 거기 들어가는 돈 11억 빼고도 한 13억 정도 네. 영원히 남으니까 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은행에서 봤을 때는 양호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그럼요. 그걸 방증하는 거죠. 솔직히 상업지역이 그 공시지가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경기지역이라 하더라도 600, 500 이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낙찰가 수준이 거의 300도 안 되는 수준에 받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 충분하죠. 담보가치 자체는. 그럼요. 네. 정말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일단은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얼굴도 안 보여요. 얼굴도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받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밖으로 내놨어요. 네. 밖으로 내놨어요. 누가 점유한지 아무도 모르니까 인도명령 신청이 사실 불가하거든요. 네. 인도명령을 받으려면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 현장에 그러면 유치권 그 서류도 없었나요? 유치권 현수막도 없었어요. 뭐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었고. 근데 어쨌든 안에 지금 저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되니까 일단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뭐 민사소송 손해배상 해달라 이런 거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래놓고 이제 공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그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그 중에 유치권자 중 한 사람이 인부들 한 10명 되고 쳐들어온 거예요. 등기도 다 마친 후였죠? 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유치권자인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막 점거하고 그러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도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따로 우리가 넣고 그 사람하고 막 이제 싸움 이제 거의 막 그 굉장히 험한 상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관할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침입했다 해서 싹 쫓아냈는데 다음에 또 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부적을 하나 붙였어요. 네, 못 들어오게. 이제 경매할 때 부적도 써야 되는 부적을 어떻게 붙였냐? 네. 이 또 들어오면 또 쫓아내야 되고 막 이제 뭐 또 소송까지 가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붙이냐면 관계자 여기 관리자 동의 없이 만약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형법 제1 주에 근거해서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로 잡았다. 저 진짜 부적 그래서 그 빨간 걸로 이렇게 써라 있어요. 잘 보이게 빨간 부적. 네. 그러면은 그게 효과가 있냐? 있어요. 왜요? 그렇죠. 혼자 오는 것은 유치권자 혼자 오는 것은 오겠지만 거기는 이제 일당을 주고 인부들을 사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딱 거기 봤을 때 여기 들어갔다가 뭐 일당 한 10만 원이나 15만 원 받기 위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못 오겠죠? 그쵸. 신기하게도 그 부적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 뒤로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안 했어요. 저도 가끔 대표님한테 부적 하나 써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네. 유치권 존재 확인해서. 네네. 이제 그 근거는 뭐냐? 텃밭이 공사한다고 토목공사비 못 받았다. 네. 그다음에 그 H빔 설치한다고 돈 들어갔다. 네. 유치권 주장하고 H빔도 자기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를 직접 상담하고 선임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이겼어요. 이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항소심에 가서는 이 사람이 뭐만 가지고 항소를 했냐면은 그러면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HB면 저건 동상이지 않냐. 네. 그거 우리한테 달라. 네. 그게 35개 정도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뽑는 데만 해도 뽑고 매립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다 쌓아놨어요. 네.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네.
이거 괜히 또 처분했다가 뭐 절도죄나 무슨 뭐 횡령이나 뭐 이런 걸로 또 고소 문제 나올 것 같아서 뽑기는 뽑되 한쪽에 쌓아두시오 그랬어요. 이거 입찰하신 분한테. 네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걸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HBM이라는 것은 토지에 지금 강건하게 이게 박혀 있잖아요. 네. 일종의 토지의 정착물로 보고 이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비록 그 감정에 포함되지 않고 했지만은 그건 취득하는 것이다 해서 HBM도 우리가 다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을 하고 그러나 이제 대법원에 상고할 줄 알았는데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난 뒤는 포기해서 그걸로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된. 솔직히 그 가격이 많이 비싸거든요. 개당 100만 원. 네, 꽤 비싸고. 80만 원인데 뭐 구멍을 이렇게 뚫으면 뭐 100만 원이라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공사하신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35개 정도 되니까 한 3,500만 원 되는데 중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35개를 한 2천여만 원 주고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그 뽑고 매립하는데 그 물이 한 12m 정도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빨리 이제 매립을 하라고 했죠. 네. 거기가 이제 왜 빨리 제가 매립하라고 그랬냐면은 5일장을 쓰는데 5일장을 쓰면은 사람들이 펜스가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차고선 빠지면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단시키고 빨리 그 매립부터 하시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매립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는 거기 이제 2층짜리 그 갈비집을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포천 갈비 하면 유명하잖아요. 네. 네, 거기 한번 가야 되겠는데요. 저는 한번 다녀왔죠. 아. 네, 다녀왔는데 아주 큰 규모로 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예. 건이었네요. 네, 그 뒤에도 이제 이걸 네. 처분을 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호텔을 지을 사람이 뭐 팔으라 어쩌라 하는데 네. 이분은 뭐 돈이 급한 게 아니고 또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2010년도 낙찰 받고 그때 7월 달에 대금을 냈는데 그로부터 한 3, 4개월 후에 3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입에서 20억 대출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3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이 안 팔았어요. 왜? 물론 이제 11억 5천에 사서 30억에 팔면은 약 한 18억 정도의 어떤 차익이 생기는데 양도세로 다 빠져나가니까 네. 자기는 뭐 10억 남짓밖에 못 남는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 개월 동안에 10억 나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자금이 어떤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정상적인 가격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도 좀 절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때 안 팔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토지 가격이 한 50억대 이상 상회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스타벅스가 들어섰어요. 아이고. 그래서 가격이 더 뛰고 진짜 배 아프려고 네. 최근에 그 옆에 위치가 좀 안 좋은 것이 평당 1,000만 원에 거래가 됐대요. 네. 이건 한 1,200 정도 지금 현재.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못해도 한 1200, 1300대 정도까지는 가니까 충분할 것 같고 400평이면 진짜 뭐 그 오피스텔 같은 거를 시행을 해도 굉장히 수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지의 크기일 것 같아서 아니면 이걸 정말 쪼개서 달리 시행을 해도 되고 그렇죠. 건물은 한 200평이면 충분하니까요. 예.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런 물건에 도전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물건은 권리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처음 내용을 잘 모르고 이제 공부량이 적으신 분들은 뭔가 막연하게 내가 모르는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입찰을 미리 포기하는데 좀 공부를 이게 대표님은 어느 정도 법리적인 게 이제 그 눈에 보이시니까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정말 여러 번 공부를 하고 결론에 이건 유치권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법정 재산권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해놓고도 결론을 못 내려요. 그렇죠. 네. 누군가가 와서 확답을 딱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만큼이 없어서 혹시나 잘못될까봐 아주 이 입찰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런 물건이 요즘도 있을까요? 이런 물건은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아까 2009년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뒤로 거슬러 가면 2008년도에 8년도 말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의 막 추락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2010년도 5월이었으니까 딱 꺾이고 그 뒤죠. 네. 그다음에 경매는 2009년도에 들어갔는데 네. 2009년도 말에 그리스발 또 금융위기가 한번 또 닥쳤어요. 네. 연타를 맞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업을 하던 것들이 다 우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악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때하고 조금 이제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계부채나 기부채가 상당히 좀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멈춘 것들이 많이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밑에 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오히려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큰 기업체라든가 법인체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금리도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그렇다고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의 매각가는 또 너무 낮춰져 있는 상황이라 지고 있어도 이게 실익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부동산을 매각하는 확률이 점차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물건들 중에 중단이 되거나 PF가 안 일어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도 많고요. 네, 아까 반복되는 말이지만 결국 물건 나오는 것은 금융 조달이 안 되는 건데 금융 조달이 안 되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대출도 좀 많이 대출 비중이 줄었지만요. 그것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분양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 경기가 안 되면 분양이 잘 안 돼. 물론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부동산 경기를 이제 뭐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런 정책이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분양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공사비 조달이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게 토지만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작은 경색이 일시적으로 걸려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많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죠. 왜냐면 이게 과거 물건이라 항상 이제 뭐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에이 옛날이니까 그렇게 가능했지 지금은 안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물건은 지금 현재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런 물건이 나올 수 있고 그 담보 가치가 되려 이런 어떤 어려운 권리 관계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경매를 제대로 공부하고 법전지상권과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확실하게 배워놓으면 이런 물건이 또다시 나왔을 때 그래 나 그거 확실하게 공부해놨었어. 그러니 이거는 돈이 될 거야. 이렇게 딱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옛날 일이고 이제 뭐 없겠지 하고 딱 준비를 안 해버리면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경기가 좋을 때는 잘 안 나와요. 분양이 잘 되고 또 금융이 잘 돌아갈 때는 안 나오는데 이런 물건들이 많아온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9년도 최근에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지금 현재 이런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이제 혼자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또 다른 측면, 금융권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자금 조달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P2P 업체 있죠. 은행에서 약간 받고 P2P 업체에서 연 15% 정도 주는데 야, 연 15% 주고 나면 너무 센 이자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10억을 여러 사람이 10명이 1억씩 해서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나한테 1억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내 돈 1억을 놓고 9억을 만약에 빌려서 15%를 줬다? 그래봤자 1억 한 4, 5천 나가요. 그렇죠? 9억 중에서 9억이라는 수익 중에 1억 4, 5천 나가면 한 7, 8억 정도가 덤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어떤 좀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인 것 같아요. 자금이 커지면 그게 수익률이 좀 낮아도 그냥 일반적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1억을 주는데 이게 수익률이 50%야. 그런데 얘는 20억이 들어오는데 수익률은 2%야.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20억짜리가 더 커 보이니까 지금 얘기하신 측면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물건이 또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저도 30억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